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큰 대가를 치렀어요. 모두가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드물기에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사연 채널을 알게 되어 듣다 보니 진짜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제 결혼 생활도 떠오르고 나도 비슷한데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결혼 전까지 방송국에서 일했어요. 30살 때 처음 남편을 만났는데 그는 저보다 3살 연상의 협력업체 광고회사 직원이었어요. 매일 추리닝에 떡진 머리에 방송국 남자들만 보다가 남편을 봤을 때 신봉사가 눈을 뜬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만큼 깔끔하고 어른스러운 매력을 가진 남자는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첫눈에 반해서 더 적극적이었고 남편은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었지만 제가 10번 구애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 했어요. 연애의 연자도 모르던 제가 어떻게 그렇게 직진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사랑에 눈이 멀면 안 하던 짓까지 한다더니 제가 딱 그랬어요. 남편은 광고회사에서 일에 중독된 스타일이라 쉬는 날이 휴일이다 싶은 타입이었는데 저도 일 욕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 맞았어요. 하지만 그 점 빼곤 전부 안 맞는 부부였어요. 가끔 남편이 속도 위반 아니었다면 저와 결혼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무심할 때도 많았어요. 결혼해서 가장 좋았던 건 시댁 식구들이 많아서 집안이 북적북적했던 점이에요. 저는 외동이라 부모님은 주말 부부 생활을 오래 하셨고 늘 외로웠는데 집이 조용해서 친정엄마는 늘 TV를 켜놓고 지내셨죠. 그 영향으로 제가 방송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반면 시댁은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식구들이 많고 시끌벅적해서 너무 좋았어요. 시댁에는 총 7명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보다 8살 위인 형과 형수, 조카 2명,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대가족이었죠. 만약 제가 선택권이 있었다면 시댁에서 산다고 했겠지만 결혼할 때쯤 남편 회사의 사업 이전으로 어쩔 수 없이 신혼 때부터 분가했어요. 대신 저는 시댁에 자주 갔어요. 집안 행사가 없어도 틈만 나면 자주 갔죠. 그만큼 시댁 식구들의 단합된 가족애가 좋았거든요. 건설회사 다니는 아주버님은 술을 좋아하시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남편과 둘도 없는 형제 사이였고 형님도 여장부 같은 시원한 성격의 시부모님도 자손들을 아끼는 좋은 분들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 후 첫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일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첫째 딸이 태어나고 보니 기관지가 약하고 천식 증상이 있었어요. 딱 친정아버지와 같은 체질이었어요. 아기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딸을 두고 어떻게 일을 계속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죠. 문제는 결혼 후 3년째부터 시작됐어요. 남편은 아이를 썩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워낙 바빠서 둘째 욕심도 없었지만 시부모님은 아이를 혼자 키우면 안 된다며 둘째는 꼭 남자아이로 낳으라고 성하셨어요. 아무래도 손주들이 전부 딸뿐이었고 형님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으니 손자 욕심을 부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형님이 46살에 늦둥이 남자 쌍둥이를 낳으신 거예요. 그것도 자연 임신으로요. 저에게 손자를 낳으라고 노래 부르던 시어머니들은 떡두꺼비 같은 손자가 2명이나 생기니까 모든 관심과 우선순위를 형님에게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시댁은 들썩일 정도로 경사스러운 분위기였어요. 내가 효도해서 하늘이 귀한 손주들을 보내줬나 봐.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둘이나 낳을 수가 있니? 내가 복이 있다고 했더니 틀린 말이 아니었어. 맏며느리로서 우리 집안에 큰일 했어. 내가 널 아껴서 내가 항상 바라는 걸 딱딱 해주니 내가 정말 고마워.
어머님이 임신하고 나서부터 많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제가 고맙죠. 기대도 안 했는데 쌍둥이라니. 참 동서한테도 부끄럽고 원래 동서가 손자를 낳아드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에요. 형님, 정말 잘 됐어요. 아기들 봤는데 벌써부터 인물이 완성형이에요. 아주버님 닮았으면 키도 훤칠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거예요. 조카들은 벌써 고등학생이니 얼마나 좋아요. 저희 예지는 이제 3살이라 앞길이 멀었네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요. 동서, 그나저나 다음 주에 기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쿠, 이제 몸푼 애가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내 동서가 버젓이 있는데 첫째는 걱정 말고 몸조리만 신경 써. 둘째가 제사 준비 도맡아서 하고 나도 첫째 몸조리 도와야 하니 전반적인 것만 알려줄 테니 잘 준비해. 네 어머니, 이렇게 급박하게 저 혼자 제사 준비를 다 할 수는 없어요. 형님 몸조리 도우신다고 해도 저는 이제 시집 온 지 3년 됐는데 무슨 약한 소리야. 누구나 처음이 어렵지 다음은 괜찮아. 어차피 고모네랑 친척분들도 도울 테니 모르면 물어가면서 차질 없이 준비하렴. 형님이 쌍둥이 낳고 나니 원래 저에게 쏟아지던 기대와 애정이 모두 형님에게 돌아가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평소 형님이 맏며느리로서 하던 일도 제가 다 떠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딱히 둘째 생각이 없었는데 여자는 시샘 때문에 임신한다는 말처럼 무슨 바람인지 둘째를 갖고 싶어졌어요. 아마도 시댁 식구들이 전부 손자 탄생으로 기뻐하고 형님을 떠받들듯 해서 부러웠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부러웠던 것은 조카 2명이 이미 고등학생이라 늦둥이 쌍둥이들을 돌봐주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외동이라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저처럼 혼자 외롭게 커갈 제 딸을 생각하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둘째를 가지자고 부탁하고 설득해서 임신을 위해 온갖 준비와 노력을 다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이가 빨리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첫째 딸은 속도 위반으로 생겨서 둘째도 쉽게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3년이 흐르는 동안 임신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생각 없을 때는 모르다가 간절히 원할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형님에게 쌍둥이를 가지게 된 비결이 뭐냐고 물어서 다 따라해봤을까요? 그렇게 임신에 대한 갈망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 어느덧 남편과 6번째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어요. 결혼한 지 6년이 된 만큼 저희 가족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친정아버지는 공무원에서 은퇴하시고 부모님은 도시 외곽에서 전원 생활을 시작하셨고 시댁에서는 남자 쌍둥이 조카들이 3살이 되어 한창 예쁜 짓을 하고 있었죠. 형님은 아들을 낳았다고 시댁에서 위상이 하늘에 닿아서 집안 행사나 명절 준비는 이제 제가 다 도맡고 있었어요. 형님은 어느 순간부터 일이 있을 때마다 40대 후반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낳아서 온몸에 뼈마디가 쑤신다며 일을 쉬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죠. 처음에는 반발심도 있었지만 몸이 아프다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집살이가 이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였어요. 또 아주버님은 50살을 앞두고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일을 쉰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재취업한다고 말은 계속하지만 제가 볼 때마다 술만 마시고 누워있는 모습만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일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아주버님 내 생활비도 챙기고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자기 대학 등록금과 용돈을 아주버님이 도와줬다며 형제끼리 도와야 한다고 넌지시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 경제권은 남편이 관리했기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만 안 풀리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딱 그랬어요.
저는 임신에도 진심이었고 아이를 키우며 간간히 프리랜서 일도 하고 예전 예능작가 경력을 살려 동영상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집에서 논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타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 더 악착같이 뭐라도 하려고 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임신도 안 되고 시작한 채널 일도 진행이 느리고 뭐 하나 제 손에 결과물이 명확하게 없으니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특히 3년 전부터 둘째를 가지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도 임신이 안 되자 저는 급기야 남편에게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검사도 하고 안 되면 시험관이라도 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화를 내거나 시큰둥해할 뿐 결국 저 혼자만 애타게 노력하는 꼴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첫째 딸이 6살이 되면서 동생이 갖고 싶다고 졸라댔어요. 유치원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남동생이랑 손잡고 등하교하는 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아이까지 둘째를 원하니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도 딸아이를 씻기고 먼저 재우고 나자 남편이 늦게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다른 회사도 다를 건 없겠지만 광고 회사는 업무 강도가 엄청났어요. 그날도 남편은 담배 냄새에 쩔은 채로 흐트러진 양복을 입고 소파에 퍼져 있었어요. 그러더니 대뜸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 둘째 진짜 가져볼까? 네, 남편이 지금 아이를 가지자고 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평소엔 아이 가지는데 관심도 없던 당신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아니, 나도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랬지. 그냥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나도 당신의 정성에 감복했나 봐. 아이 둘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그래서 나도 주변에 물어봤더니, 아이를 가지려면 남자도 노력을 해야 된다더라. 몸 관리도 해야 된다고 해서 헬스장 등록도 해보려고 해. 그리고 전에 당신이 남자 몸에 좋다던 한약도 먹어보자. 여보, 이거 꿈 아니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해주는 거 처음인 거 알아? 진짜 오늘 무슨 날이야? 진짜 당신도 같이 노력하는 거지? 당신도 같은 마음이라면 내가 뭘 못하겠어. 약도 지어오고 나도 더 노력할게.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것저것 비용이 꽤 들 것 같아. 헬스도 이왕 하는 김에 1:1 코치 받으면서 제대로 몸을 만들어 보려고 해. 그래서 말인데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 어차피 당신 생활비 300만 원 줘도 쓰고 남잖아. 애도 아직 어리고 우리 집이나 초가댁에서 반찬 많이 얻어먹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지출을 좀 줄여보자고. 그렇기는 하지만. 알았어. 임신 준비한다고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둘째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헬스장에 정기적으로 가서 운동도 하고 제가 지어온 한약도 매일 복용하고 스스로 병원에 다녀오는 등 둘째를 가지기 위해 힘썼어요. 비록 생활비가 예전보다 줄어들고 생활이 빠듯해졌지만 남편이 저와 함께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에 임하는 걸 비웃기라도 하듯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시아버지 생신이라 친척분들 포함 많은 사람이 참석한 잔치였기에 며칠간 시댁에 가서 음식 장만을 했었죠. 혼자 집안 행사를 맡은 지 어느덧 3년이 되어 고된 건 딱히 없었지만 이번 잔치에서 시어머니가 유독 까다롭게 일을 시켜서 평소보다 더 빨리 지쳤어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은 쌍둥이 아가들의 재롱을 보느라 방에 들어가 있고 주방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저녁 먹기 전이라 음식 준비를 해야 했지만 피곤해서 주방 옆 작은 방에 누워 잠시 쉬고 있었죠. 눕기 전엔 몰랐는데 그날따라 몸살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덜컹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그새 어두컴컴해졌더라고요. 아차 싶어 주방으로 가려는데 방문 틈 사이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형님과 시어머니였어요. 두 분은 제가 듣고 있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들어보니 제 남편이 몰래 정관 수술을 했는데 제가 임신하려고 노력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서방님이 수술한 지 1년도 다 됐는데 동서는 임신하겠다고 저러니 서방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건 알지만 나도 마음이 불편하긴 해요. 근데 동서는 아직 모르죠? 모를 거예요. 막내가 비밀로 하고 수술했으니까 앞으로 임신 절대 못할 텐데 혹시나 가능하면 어쩌려고. 아이 가지면 안 되는데 말이야. 동서가 얼마 전에 비밀로 해달라며 임신 비법도 물어보던데 그걸 보면 확실히 눈치 못 챈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이도 나이가 있어서 일 다시 다니기도 힘들고 애들이 아직 고등학교 다니고 갓난쟁이까지 있으니 서방님이 도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말 마라.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하지. 둘째가 임신하겠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정관 수술까지는 안 했을 텐데 말이야. 돈도 한정적인데 애를 또 낳아봐라.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우리 집은 이제 애 5만 잘 키우면 되는 거야? 그래도 막내가 광고회사 월급이 좀 되니까 우리한테 매달 600만 원씩 주는 거지. 능력도 안 됐어. 이것도 다 우리 가족 복인 거야? 안 그래도 저번에 서방님한테 생활비 100만 원 정도 더 줄 수 없냐고 했더니 자기 집 생활비를 100만 원 줄여서 주시더라고요. 돈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그이도요.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서로 돕고 살았어요. 마지가 옛날부터 막내 뒷바라지하고 키운 거 이제 받는다고 생각해요. 둘째한테는 정관 수술이니 생활비니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고. 당연하죠. 어머니 얘기해봤자 저한테 불리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저를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되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형님과 시어머니 얘기를 짜맞춰보니 아주버님이 퇴직하고 형님도 아이 내 키운다고 일하기 힘들어지자 제 남편의 아예 자기 아이를 안 가지고 조카도 양육한다는 마음 먹고 정관 수술도 하고 버는 돈의 반 이상을 시댁에 가져다주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건 남편이 얼마 전부터 임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척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싹 다 아주버님에게 드렸나 보더라고요. 헬스장 등록이나 병원 진료하고 임신한다고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우리 집 생활비를 줄인다고 한 것도 형님네 돈 더 주려고 했던 쇼였어요. 신모와 형님은 아이 1명 기르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냐면서 제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뜻에 따른 걸로 보이고요. 형님네 자식이 많아서 제 남편이 아주버님을 도와주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형님네 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줄은 몰랐어요. 돈 문제는 둘째치고 그것 때문에 아이 안 낳는 정관 수술까지 몰래 했다는 말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지 뭐예요? 저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 전부 저녁을 먹는다는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빠져 있었고 몇 시간 뒤 시아버지 생신임에도 회사 잔업 때문에 남편은 늦은 시간에 시댁에 왔어요. 저는 바로 남편 손목을 잡아 끌고 시댁 골반으로 데려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엔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진실만 말해. 정관 수술 무슨 얘기야? 진짜 했어? 언제 했어?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공장 문 닫은 거 어떻게 알았어? 지금 내가 어떻게 안 건지가 중요해. 어떻게 나 몰래 정관 수술을 할 수가 있니?
수술까지 해놓고서 나한테는 둘째 가지려고 노력하는 척을 해? 야, 진짜 김재민, 당신이란 사람 광고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연기까지 하고 사네. 언제까지 나한테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시댁 식구들 당신까지 단합해서 나 한 사람 바보 등신 호구 만드는 건 일도 아니네. 진짜 김씨네 일가 대단하다. 말 조심해. 설령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어른들까지 싸잡아 욕하는 건 용서 못하니까. 그래, 1년 전에 정관 수술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아이 낳고 싶지 않아서 내 몸 가지고 내 의지로 수술했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기가 막혀서 나한테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 나 당신 배우자야.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당신 부인이고 가족이라고. 내가 화가 난 부분은 나 몰래 속였다는 데 있잖아. 그렇게 이해력이 부족해? 내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임신하려고 노력하고 원한 걸 알면서 아주버님 내 조카들 때문에 정관 수술까지 해? 그 집 교육비, 생활비 대준다고 우리 딸도 동생 가지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가정은 당신은 시댁 식구들이 항상 우선이고 우리 집은 안중에도 없지 어떻게 정관 수술까지 할 수가 있어? 그런 중대한 사안을 나하고는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냐고 말이라도 둘째 가지자고 하질 말던가. 당신이 얼마나 아이 낳겠다고 집착했는지 알아. 내가 처음에 조카 쌍둥이 태어났고 둘째 관심 없다고 했을 때 그만했어야지. 우리가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면 충분하지.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무시한 건 당신이야. 연애할 때부터도 말했지. 나는 결혼 관심도 없고 자식 낳을 생각도 없었다고. 그런데 억지로 밀어붙인 건 당신이야. 가정은 유지하되 최선의 선택이 수술이었다고. 뭐 결혼 6년 차에 할 소리니. 그럼 뭐하고 결혼하고 애 낳았어. 그냥 혼자 살면서 아주버님네 돈이나 대주지 그랬어. 이제 와서 아이도 결혼도 싫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니. 저와 남편이 소리까지 질러가며 싸우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누가 누구 보고 무책임하다고 소리를 질러. 아주지 서방을 쥐자듯이 잡네. 네 서방같이 책임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네가 속도 위반을 해서 결혼까지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리고 너는 남편이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왔으면 쉬게 하고 밥부터 챙겨야지. 쓸데없는 걸로 몰아붙이니 아주 악초가 따로 없구나. 정관 수술 좀 하면 어떻니? 내가 하라고 했다. 네 시애미가 하라고 했어? 됐니? 어머니, 수술은 부부가 상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정관 수술을 했으면서도 임신하자고 거짓말을 하면서 생활비까지 빼돌렸다니까요. 아주버님 일 그만두시고 조카 4명이나 있는 사정은 알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사람 월급에서 반 이상을 생활비로 다 드릴 수 있어요? 아주머님 생활비 드린다고 우리 집 생활비까지 줄여가며 준다니. 그것도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얘 좀 봐라. 시댁 식구들 어렵다고 생활비 좀 보냈다고 이 난리야?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건 인지상정 아니니. 너는 혼자 외동으로 커서 모르나 본데 우리 집은 달라. 우리 집안은 예전부터 그랬어. 재민이 고모 셋다 우리 어려울 때 매달 생활비 보내왔었어. 그리고 너희는 아이도 한 명이면서 생활비가 적니 많니 따지는 것도 우습다. 첫째가 퇴직하고 조카들이 고등학생의 쌍둥이들은 이제 3살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대가족은 원래 그러면서 유지되는 거야? 네 남편 대학 등록금도 첫째가 몇 번 내줬었고 자기가 받은 거 지가 갖고 살겠다는데 네가 왜 그러니? 사는 게 뭐 공짜로 되는 게 있는 줄 알아? 어머니, 이도 엄연히 가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희 집 생활비 줄이고 정관 수술까지 하면서 형님네 생활비를 대줄 수가 있어요? 저희 집 아이 하나지만 돈은 필요해요.
자식은 손가락 빼고 교육 안 해도 되고 조카는 뭐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버님네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스스로 가정을 지켜야죠.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고나 하는 소리니 너도 조카랑 자식이랑 비교하고 차별하지 마라. 우리 김씨네 자손인 건 다 똑같은 거야. 힘든 형네를 능력 있는 동생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막말로 재민이가 번 돈이지 네 돈이니? 내 서방이 힘들게 번 돈 자기 가족들한테 쓰겠다고 하는데 왜 이래 젊은 애가 그렇게 돈을 밝혀서 어디에 쓰겠니? 네가 시집 온 지 6년이 됐는데도 아직 우리 집 식구가 되려면 한참 멀었구나. 우리 막내 아들 한 번만 더 복가되는 모습 발각되는 날에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이런 한심한 소리 듣느니 밥이나 먹으러 가자. 당시 제가 화가 나고 속이 터지는 건 돈 문제만이 아니라 신의의 문제였거든요. 진짜 아주버님의 생활을 책임지고 도와줄 거였으면 배우자인 저에게 한 차례 언지를 주거나 상의를 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기들이 한통속이 돼서 저를 속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제가 뭐라 한다고 착각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모멸감과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그리고 1년 전 이미 정관 수술을 한 남편이 제가 임신하겠다고 혼자 온갖 뻘짓하는 걸 보고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진실을 숨긴 남편과 자기 일속 챙긴다고 입 다문 시댁 식구들이 더 이상 가족 같지 않았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후회 한 달을 끙끙 앓으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간 딸 데리고 잠시 친정에 가 있었고요.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그저 휴가 겸 쉬러 왔다 하고 말았어요. 시집에도 연락이 왔지만 일이나 하러 오라는 소리가 뻔해서 받지도 않았고요. 저를 호구에 무시하는 사람들 뒤치다꺼리를 뭐 하러 하나 싶기도 했고 괘씸해서 얼굴들이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확고한 결심이 섰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간 제 6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 껍데기를 붙잡고 혼자 지지고 볶고 애달아 살았더군요. 그 깨달음이 휘청거릴 정도로 저를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날 사랑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자와 더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과 저를 속여 정관 수술까지 하고 시댁만 챙기며 돈 갖다 바치는 남의 집 남자는 제 쪽에서 사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제 이혼 선언을 비웃었어요.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 의지로 수술한 건데 그런 사유로 이혼 성립이 되겠어? 당신이 화났으니 뭐 풀어달라 이거야. 나한테 이혼이라도 말 꺼내면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고 겁먹고 이럴 줄 알았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집에서 살림만 6년 하더니 지능이 낮아지기라도 한 거야? 무슨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해?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직접 물어봤어. 배우자 동의 없이 정관 소설한 경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속한데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당신이란 여자는 참 편리하다. 결혼도 본인이 좋아서 하자고 하더니 이제는 이혼도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자고 하네. 어떤 미친놈이 자식도 있고 멀쩡하게 사는데 갑자기 이혼한다고 냉큼 그러자고 그래. 헛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살자. 내가 경고했어.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 들은 걸로 끝내? 아니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 알바 아니고 나는 이혼해야겠어. 결혼 시작도 내가 했으니까 끝도 내가 할게. 아이 양육관인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나이 이제 곧 40살이야. 경력 단절에 40 앞둔 아이 있는 여자를 누가 써줘? 뭐 어떻게 벌어서 아이 키울 건데 모아놓은 돈은 있어? 처가댁도 장모님 장인어른 생활 넉넉하지도 않은데 거기 가서 언여 살려고 내가 내 딸이 그렇게 사는 걸 두고 볼 것 같아. 당신은 나 몰라.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산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싶지도 않아. 앞으로 법적 처리 외에는 마주할 일 없을 거야? 그날을 끝으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소송을 준비하면서 사는 집도 남편 명의 전셋집이고 제 집도 아니어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런저런 연유로 이혼 소송 중이라 했더니 처음에는 크게 놀라시다가 저를 농락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같이 분노하셨어요. 친정엄마는 며칠을 알아 누우셨고요. 제가 불효자식이지만 더 늦지 않게 제 인생을 바로 세우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3년간 꾸준히 하고 있던 채널 구독자가 8만 명이 넘어가면서 일적으로 협력 제안도 들어오고 나름의 성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예전 방송국 경험을 살려서 저와 딸 아이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더니 20에서 30대 젊은 엄마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신생아 때부터 6살 된 딸 아이의 모습과 저희 모녀가 만든 캐릭터 로고도 넣어보고 말 그대로 제 취향을 한껏 넣어 영상을 만들었더랬죠. 이혼 소송 후 3개월이 지났을까? 신모와 형님이 저희 친정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연락 자체를 무시할까 했는데 친정집에서 와서 세간사르를 다 부숴버리겠다는 문자에 나갔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제가 안 움직이자 불이 났는지 신모와 형님은 잔뜩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순하고 바보같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만만한 줄 알았는데 대폭 크게 이혼 소송까지 걸자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까지 걸고 위자료라는 목돈이 걸려있다 보니 돈줄인 남편 걱정으로 먼 곳까지 직접 행차하신 모양이었어요. 동서,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앞뒤 안 가리고 재산분할 소송까지 걸어 우리 집안이 만만해 동서가 무슨 공이 있다고 서방님 재산을 반으로 내놔라 난리야. 형님 제가 왜 공이 없어요? 결혼 6년간 남편 일도 했고 아이까지 낳아서 독박 육아도 했는데요. 어머님이랑 형님은 모르겠지만 집안일 자체도 바깥일 만큼 강도가 쇠고같이 있는 일이에요. 저는 제 권리를 되찾을 뿐이고요. 어머님 들으셨죠? 저 새파랗게 어린 게 돈은 부릅뜨고 우리 재산 갈취해 가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막내한테 시댁에 생활비 준다고 난리칠 때부터 알아봤다만 이제는 우리 손주랑 재산까지 가져가겠다고 이 사단을 내니 우리 집안 어느 누구도 이혼한 사람은 없어. 어디서 본 데 없는 것이 함부로 이혼을 한다고 그래 지금이라도 기회 주고 용서할 테니 소송 그만하고 집에 다시 들어가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친정 부모님은 무슨 죄야? 어머니 기회 용서요. 당신네들 자식 키우고 먹고 살려면 내 남편 정관 수술하라고 꼬시고 등골 빼먹는 것보다는 제가 훨씬 나아요. 사기꾼 집안이랑 다시 마주할 생각 없으니 찾아오지 마세요. 연락도 말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가시고요. 솔직히 전 저를 속이고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라도 할 줄 알았더니 역시나 뻔뻔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머릿속을 성광같이 스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원래 그런 일까지 벌일 생각은 없어서 혹시나 하고 확보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저를 무시하고 속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실행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더랬죠.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했기에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만 남편의 약점을 몇 개 쥐고 있었어요. 남편은 광고회사 과장으로 승진해 나가는 동안 남의 아이디어나 성과를 표절하고 빼앗는 일을 일삼는 못된 놈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능력은 뒷불도 없는데 사람 심리나 아이디어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갔었고요. 남편의 경력 중에 가장 성공한 광고 카피도 사실 후배의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자기 성과로 바꾼 거였어요. 제가 알기로 이용당한 후배는 남편 회사를 그만두고 타 회사로 옮겼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분과 접선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남겼고 남편 후에는 문자를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이 다니는 회사 앞으로 가서 기다렸어요. 남편 후배는 제가 남편의 와이프인 걸 알고 경기를 일으키려고 하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에 대해 상처가 큰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제가 6년 동안의 결혼 생활 이야기와 정관 수술 거짓말 등 뒤통수를 맞고 나는 이혼으로 단순히 끝낼 생각이 없고 복수하고 싶다고 했어요. 후배님 말고도 다수의 사람들이 남편에게 아이디어를 표절당하고 성과를 빼앗겼다며 다른 피해자 2명을 더 섭외했으니 함께 남편에게 당한 만큼 되갚아주지 않겠냐고요. 함께 하기로 한다는 이름을 거론하자 후배는 자신도 아는 사람들인지 저에 대한 경계를 풀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뜻을 함께하고 남편을 위한 복수를 차근히 준비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소송을 걸고 친정으로 가기 전까지 남편은 아주 중요한 광고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장장 1년에 걸친 대형 프로젝트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2개월 안에 준비를 끝마쳐야 하는 기간이었어요. 저는 집 컴퓨터에 있던 광고 시간과 서재에 나뒹굴던 광고 자료들을 후배와 피해자들에게 넘겨버렸어요. 아마 남편은 제가 그 광고를 예의주시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죠. 그 후배는 제가 준 자료를 토대로 같은 콘셉트의 카피 광고를 경쟁 브랜드에서 먼저 발표해버렸고 남편의 광고 3일 전에 먼저 터진 거라 말 그대로 남편네 회사는 패닉에 빠지고 난리가 났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제가 넘겨준 남편 광고 표절 증거들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남편과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요. 남편은 연이어 터지는 악재와 책임론에 몰려 결국 회사에서 사표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저와 같이 남편에게 복수를 한 후배와 피해자들이 그 후일담을 전해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다 뻥 뚫리는지 제가 그 7년 넘게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씨앗 없애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 남편 저의 복수는 말 그대로 남편에게 돈 될 씨앗은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렇게 돈 버는 자랑과 갑질을 하던 남편에게 가장 큰 자부심을 빼앗아버리는 게 제 최종 복수였거든요. 이혼 소송 중간에 남편이 딸을 보내겠다는 핑계 삼아 연락이 왔었지만 일부러 대응하지 않았어요. 종국에는 친정까지 찾아왔었고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상대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끝까지 어떻게든 밀어붙이면 제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던 과거 일들이 아직도 여전하고 제가 자신을 계속 사랑하는데 튕기는 거라고 믿는 것만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만정이 떨어져서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혼 소송에 임할 수 있었네요. 6개월에 걸친 이혼 소송 기간이 끝나고 모든 소송은 저의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위자료 청구로 1,000만 원을 받고 재산분할 소송으로 7천만 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게 됐고요. 딸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오고 양육비도 매달 200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끝이 났네요. 물론 법원의 판결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남편이 광고회사에서 잘렸고 9명의 대가족들의 생계도 막막한데 그나마 있던 재산까지 저한테 돌아간다는 게 억울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단호했고 남편은 판결대로 제게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남편은 광고업계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같은 업계 회사로는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자기 경력과 일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 강제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자 망가지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이혼에 패소하고 난 뒤 술에 잔뜩 취하고 친정에 와서 저 때문에 자기 인생 꼬인 게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 악다구니를 쓰고 고상방가를 하다가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에 끌려가는 사태도 몇 번 있었더랬죠. 그럴 때마다 그저 딸아이에게 저런 사람을 아빠로 되게 해서 미안한 뿐이었네요.
일련의 안 좋은 일들로 저는 한동안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해코지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요. 이혼하고 반년 뒤 제가 운영하던 채널을 보게 된 방송국 선배 언니가 저보고 일을 함께 하자고 연락이 와서 저는 곧바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너무나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제 모습을 본 전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사과를 하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으니 합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정관을 다시 복구했으니 둘째 아이를 가지면서 다시 결혼을 하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왜 자꾸 찾아와 다시 접근금지 명령 신청할까? 이제 우리 남남이고 다시 볼 사이 아니야 돈 때문에 이러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얼마 전에 정관 수술 다시 복귀했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둘째 다시 가질 수 있을 거야? 예전처럼 술떡에 빠져 살지도 않고 새로운 회사에도 취직했어. 광고회사 다닐 때만큼은 못 벌지만 당신이랑 우리 딸 굶기지 않을 자신 있고 착각하지 마. 내가 예전에 당신이 알던 그런 깨알 같은 여잔 줄 알아. 소문 들어보니 어디 유통회사 경비로 취직했다며 예전에도 월 1,000만 원 번다고 그렇게 나한테 갑질하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당신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보다 돈 더 많이 벌어보닌 가족 입에나 풀칠하고 살아. 엄한 데 와서 기웃거리지 말고 당신이 아이 갖고 싶다고 하고 나보고 얼마나 사랑하냐고 물어도 무시하지 않을게. 야근도 안 하고 우리 딸 학예회나 학부모 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할게. 당신이 여태 우리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한 것도 다 용서할게. 그러니까 돌아와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경질적인 웃음이 나올 지경이더군요. 전 남편은 평생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본 사람처럼 제게 이상하고 서툰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어쩌나요? 이미 막차는 떠나버린 거려. 최근에 저는 친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적인 부분에서 해외로 나갈 기회가 생겨서 미국 뉴저지로 이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후는 시간이 흘렀지만 시댁과의 겹지인을 통해 가끔 그 가족의 얘기를 듣게 되네요. 아주버님은 도로건설공사에 막노동을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하고 형님과 시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한다고 하네요. 고등학생이던 조카들도 졸업을 앞두고 일찍 취업했고요. 전 남편은 다니던 경비일은 그만뒀는지 이일저일 자주 회사가 바뀌어서 제대로 된 밥벌이도 못한다면서 사람 성정이 예전처럼 젠틀하지도 않고 많이 거칠어졌다는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고 살면 자기 인생이 빡빡해진다지요.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몸소 경험하고 나서는 인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물론 전 남편을 만나 딸이 생겼다는 부분에서는 후회하지 않지만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의 이상함을 느꼈을 때 왜 그만두지 못하고 내가 참으면 된다 생각했을까 하는 아쉬움은 계속 남더라고요. 하지만 흘러간 세월을 탓해서 뭐 할까요? 지금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현재에 행복하며 살려고요. 살면서 너무 늦어서 되돌릴 수 있을까 할 때가 간혹 생깁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 방향으로 행동하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따뜻하고 평온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